앰뷸런스가 서울 한복판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도로는 꽉 막혔고 차들은 꿈쩍도 안 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신호를 주지 않았고 경찰도 없었고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도 단 한 명 없었는데 차들이 그냥 자동으로 갈라졌어요. 그 앰뷸런스 안에는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막 탈출해 대한민국에 발을 디딘 지 얼마 되지 않은 탈북민이었어요. 그녀는 차창 밖을 내다보다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나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겠지? 그리고 자신이 탄 차가 앰뷸런스라는 걸 다시 깨달은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옆에 있던 분이 울면 안 돼요. 힘 빠진다고 말렸는데도 억지로 참지를 못했습니다. 대통령도 아니고 총리도 아닌 자신을 위해 서울 도심의 차들이 길을 비켜주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할 얘기는 단순한 탈북민의 감동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 장면 하나가 북한 체제 70년의 작동 원리를 정면으로 건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금 한반도 정치 구도 안에서 읽으면 보수 언론이 탈북민 이슈를 다루면서 절대 보여주지 않는 뭔가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오늘 세 가지를 따라가 봅시다. 표면에서 시작해서 체제의 구조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치적 의미로 먼저 그녀가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녀는 북한에서 탈출해 중국을 거쳐 대한민국 공항에 내렸습니다. 몸 상태는 이미 심각했어요. 북한에서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었고 중국에서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숨어 살다시피 했으니 의료 접근은 더더욱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비행기에 올랐고 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국정원 직원들이 호위해줬어요. 그녀는 40도 고열에 몸이 다 타들어가는 와중에도 공항에서 마주친 남자들이 너무 멋있어서 계속 쳐다봤다고 합니다. 아픈 몸으로도 그랬으니 건강한 사람들은 얼마나 반했겠냐고 스스로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처음 간 곳이 병원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로 자신의 몸 상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걸 그 자리에서 처음 알았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 말이 담고 있는 무게를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무슨 병인지도 모른 채 돌아가셨어요. 오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 문 앞에도 못 가보고 병명도 모른 채로요. 북한에서 병원은 건물로서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약품도 없고 현대적 의료 장비도 없고 환자 가족이 직접 밥을 해서 가져와야 하는 구조예요. 아픈 사람이 아픈 채로 국가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게 그 체제의 일상입니다. 북한 의료 시스템 붕괴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극심해졌고 지금도 평양 외 지역에서는 기본적인 수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증언이 탈북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발 딛자마자 피 한 방울로 검사를 받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돈을 내서도 아니고 그냥 당연하게. 그녀가 울었던 건 순수한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너무 억울해서였어요. 아빠가, 오빠가 이게 있었더라면 하는 마음, 그 한이 눈물로 터져 나온 거죠. 그녀는 병원 갈 때마다 지금도 그 생각이 난다고 했어요.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화가 너무 난다고.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아시죠? 똑같이 생긴 두 사람이 처지를 바꿔봤더니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작동했습니다. 어느 집에서 태어났느냐가 전부였어요. 그녀의 이야기가 정확히 그겁니다.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체제에서 태어나고 살았느냐가 병원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족이 병명이라도 알고 죽느냐 모르고 죽느냐를 결정했습니다. 격리병동에서 또 하나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 혼자 격리됐는데 밥이 문 앞까지 배달됐어요. 먹고 나면 설거지를 안 해도 됐습니다. 다시 누군가가 가져가 줬거든요. 매 끼마다 다른 반찬이 나왔고 환자라고 영양식도 따로 챙겨줬어요. 심지어 야식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걸 두고 공주대접 같은 느낌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잠깐만요. 이건 공주대접이 아닙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환자한테 밥 갖다 주고 설거지 대신 해주는 게 일반 병원의 그냥 기본 서비스입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잊고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평생 처음 경험하는 신세계였어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않았는데 계속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국정원 생활 내내 울기만 했던 것 같다고 행복의 눈물이었다고요.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퇴원 후 그녀는 혼자 버스를 탔어요. 목적지도 없었습니다. 그냥 버스를 한번 타보고 싶었던 거예요. 앞문으로 들어가서 카드를 찍어야 하는 걸 몰랐고 뒷문으로 나가야 하는 것도 몰랐어요.
버스 번호가 왜 이렇게 많은지, 어디로 가는 건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북한에서 탔던 버스는 콩나물처럼 꽉 차서 발 하나 들어갈 공간도 없는 작은 버스였어요. 여기처럼 의자에 앉아서 편안히 타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서 있길래 줄을 섰고 버스가 오니까 탔고 기사님이 가는 데까지 따라갔어요. 종점까지 가버린 거죠. 기사님이 놀라서 어디 사시냐고 물어봤더니 인천 남동구라고 했어요. 기사님이 핸드폰을 꺼내 네이버 지도를 켜줬습니다. 현재 위치가 지도에 떴어요. 그 순간 그녀가 한 말이 이겁니다. 핸드폰이 날 감시하나? 웃기기도 하고 사실은 굉장히 예리한 말이에요. 북한에서 GPS, 위치 추적, 실시간 모니터링은 전부 권력의 언어입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본다는 건 곧 내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뜻이에요. 허가 없이 이동하면 처벌받고 핸드폰으로 위치가 노출되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게 편의의 언어입니다. 내 위치를 알아야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안내받을 수 있으니까요. 똑같은 기술이 어느 체제에서 작동하느냐에 따라 공포가 되기도 하고 자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체제가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예요. 북한 당국이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는 건 기술적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보가 흐르는 것, 개인이 위치를 스스로 파악하고 이동하는 것, 그 자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평양에서 유통되는 핸드폰은 외부 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국가 인트라넷만 연결됩니다. 감시는 정교하고 통제는 촘촘해요. 버스 기사님이 알려준 대로 집을 찾아간 그녀는 그날 이후로 꿈이 갑자기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버스 기사를 해서 운전 못하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니고 싶다는 꿈도 생겼어요.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으로 생긴 꿈이었습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녀가 서울국립병원으로 이송되던 날 서울 도심은 극심한 정체였습니다. 앰뷸런스가 사이렌을 울렸어요. 그러자 막혀있던 차들이 양옆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교통경찰도 없고 방송도 없고 강제도 없었어요. 그냥 운전자들이 앰뷸런스 소리를 듣고 스스로 비켜줬습니다. 그녀는 이걸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평양에서는 지도자의 차가 지나갈 때 신호수들이 직접 내려와 교통정리를 합니다. 권력이 명령해야 길이 열려요. 아무도 스스로 비켜주지 않습니다. 비켜줄 이유도 그렇게 하도록 내면화할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근데 여기는 아무 명령도 없이 길이 열렸어요. 그것도 자신처럼 이름도 없는, 주민등록증도 아직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도 전인 사람을 위해 대통령도 아니고 총리도 아닌데 말이죠. 이건 친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예요. 앰뷸런스에게 길을 양보하는 문화가 자리 잡히려면 그 사회가 오랜 시간에 걸쳐 공유한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저 차 안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생명은 중요하고 내가 조금 불편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는 전제요. 이게 몇십 년에 걸쳐 교육되고 경험되고 내면화됩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내면화된 전제가 무너지면 사회는 빠르게 달라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전제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역설적으로 북에서 온 이 여성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맹자가 말했죠. 민귀 군경, 민과의 균형. 백성이 귀하고 군주는 가볍다. 어떤 사회가 이걸 실현하고 있는지는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사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돼요. 권력자의 행렬이 지나갈 때만 길이 열리는 사회와 이름 없는 환자를 위해 스스로 길을 비켜주는 사회. 이 둘의 차이가 체제의 차이입니다. 구호가 아니에요. 일상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체제의 민낯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가장 충격받는 게 뭔지 보수 언론이 제대로 짚은 적이 있습니까? 냉장고가 크다거나 편의점이 많다거나 그런 얘기들이 주를 이룹니다. 물질적 비교가 전부예요. 근데 정작 탈북민들이 눈물 흘리는 장면은 따로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도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사회. 이게 감동인 거예요. 물건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아서 이 차이를 조중동은 왜 다루지 않을까요? 물질적 격차는 보여주기 쉽고 시스템의 가치는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시스템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게 그 가치를 지금 어느 방향의 정치가 더 강조하는지와 맞닿기 때문일까요? 이제 세 번째 층으로 갑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접할까요? 가장 강력한 루트 중 하나가 탈북민들이 보내는 돈입니다.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송금되는 돈이에요. 그 돈의 규모를 보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 가면 그냥 조금만 노력해도 돈이 뚝뚝 떨어지나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의심하는 게 당연합니다.
북한 체제 기준으로 보면 저게 말이 안 되거든요. 국가가 개인에게 집을 주고 정착금을 주고 아플 때 병원에서 치료해 준다는 게 그 체제에서 살았던 사람한테는 선전문구처럼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녀가 직접 했던 말이 이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뭐라고? 대한민국에 집이 넘쳐나나? 에이, 이건 우리 사람들 끌어가려는 소문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다고요. 그러다 실제로 와서 집을 받고 정착금을 받고 의료 서비스를 받았을 때 그녀가 한 말이 이거예요. 왜 더 일찍 안 왔을까?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 북한 체제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게 뭔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핵무기 방어가 아니에요. 미사일 요격도 아닙니다. 북한 체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정보예요. 대한민국의 일상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것 자체가 체제를 흔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USB 하나를 들여다봤다가 걸리면 처형이고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공개 처벌이 내려지는 거예요. 정보 통제가 체제 유지의 핵심입니다. 통일연구원을 비롯한 여러 국내 연구기관의 탈북민 면접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탈북 결심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가 외부 정보 접촉이라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를 봤거나 탈북민이 보내온 물건이나 돈을 통해 대한민국의 실상을 간접적으로 접한 경우 탈출을 결심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체제가 정보를 막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군사력으로 막을 수 없는 게 정보입니다. 이 구도를 지금 한반도 정치 안에서 보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탈북민 정착 지원 시스템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게 단순한 복지 정책일까요? 아니면 대북 전략의 일환일까요? 저는 이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는다고 봐요.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잘 정착하고 그 모습이 다양한 경로로 북으로 전달되는 것 자체가 압박이 됩니다. 이게 군사적 충돌 없이 장기적으로 체제를 흔드는 방식이에요. 이재명 정부가 강압보다 체제 개방 유도 쪽으로 접근 방향을 잡고 있는 건 이 구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반면 탈북민 정착 지원 예산을 줄이고 탈북민을 정치적 소재로만 활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차별받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오히려 북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게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한 정보예요. 한국도 별거 없다. 거기 가봐야 차별받는다는 내러티브가 만들어지거든요. 탈북민 지원 정책이 내치의 문제만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보수 언론이 탈북민 이슈를 다룰 때 무엇을 강조합니까? 탈북민의 열악한 정착 현실, 사회적 차별, 지원 부족 이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다루지는 않아요. 주로 북한의 위협 증언, 탈북민의 반북 정치 발언, 반북 콘텐츠의 소비 창구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탈북민이 대한민국 시스템에 감동받는 장면은 사실 보수 언론에게도 좋은 콘텐츠여야 합니다. 근데 정작 이 깊이로 다루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탈북민의 눈물을 반북 프레임의 소재로 쓰면서 정작 그 눈물이 가리키는 것, 즉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국가 시스템의 가치는 외면하는 구조. 그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하는 정치 방향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면서 마지막으로 그녀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했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받기만 하면 어떡해요? 조금 주기도 하고 살아야 되니까. 플라톤의 동굴 이야기 아시죠? 동굴 안에서 그림자만 보며 살던 사람이 처음으로 빛을 봤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동굴로 들어가서 다른 이들에게 빛이 있다고 말했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빛을 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포기하고 다시 그림자를 보거나 어떻게든 자기가 아는 세상을 살거나. 그녀는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단지 방법이 사회복지 서비스였을 뿐이에요. 이건 체제 비교의 결론입니다. 북한 체제는 70년 동안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을 요구해 왔습니다. 개인의 삶은 체제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에요. 그 체제에서 자란 사람이 자기 몸이 처음으로 소중하게 다뤄지는 경험을 했을 때 하는 일이 뭔지 보셨습니까? 남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강요받아서가 아니라 스스로요. 이걸 두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겠죠. 그래도 한국 사회가 완벽하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탈북민 차별도 있고 정착의 현실적 어려움도 있어요.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분명히 직시해야 하고 계속 개선해야 합니다. 탈북민 정착 지원 하나회 하나원, 수료 이후의 사후 관리, 취업 연계, 심리 치료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정당한 비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앰뷸런스 사이렌이 울렸을 때 아무 명령 없이 차들이 비켜주는 사회, 이름도 모르는 환자를 위해 국민도 아직 아닌 사람을 위해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이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하려는 방향의 정치가 계속 힘을 가져야 합니다. 이걸 불필요한 복지라고 예산 낭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하면 어떻게 될지는 그렇게 어려운 상상이 아니에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람들이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기억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이 영상을 절대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뭔가를 의미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이게 빠지면 오늘 이야기가 반쪽이에요. 그녀는 한국에 오기 전 탈북민들이 북한 가족에게 돈을 보내주는 연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탈북민이 보내는 돈을 북에 남은 가족에게 전달해주는 일종의 브로커 역할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도대체 얼마를 버길래 이렇게 돈을 많이 보내주냐고 자신도 반신반의했던 거예요. 진짜 한국 가면 돈을 이렇게 잘 보나? 그냥 조금만 노력하면 돈이 막 뚝뚝 떨어지듯이 버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생각이 왜 중요하냐면 북한 체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북한에서 평균적인 노동자가 국가로부터 받는 임금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배급이 그나마 있었는데 그것도 1990년대 이후 사실상 붕괴됐어요. 지금 북한 주민 대부분은 장마당이라 불리는 비공식 시장 경제에서 자체적으로 생계를 꾸려갑니다.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이 없다 보니 탈북민이 한국에서 그냥 일해서 번 돈을 보내는 것 자체가 북한 기준으로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느껴지는 거예요. 한국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아르바이트 하나만 해도 한 달에 받는 돈이 북한 일반 노동자 연봉의 수십 배가 넘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체제가 다르면 경제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그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 탈북민이 보내는 돈의 규모를 보고 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의심이 정보 차단의 결과라는 게 핵심입니다. 만약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실제 임금 수준, 실제 생활 물가, 실제 의료 시스템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체제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빠르게 확산될지는 당국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막는 거예요. 그래서 USB가 처형 이유가 되는 거고 드라마 시청이 공개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이 정보 통제 자체가 체제가 얼마나 자신의 시스템에 자신이 없는지를 드러냅니다. 진짜 자신 있는 체제라면 비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비교를 막아야 유지되는 체제가 어떤 체제인지는 오늘 이 인터뷰 하나가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정치 안에서 읽을 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는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민주주의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 국민의 권리가 선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싸워서 지켜야 하는 거라는 것. 앰뷸런스에게 자발적으로 길을 열어주는 사회는 그 사회 구성원들이 오랜 시간 공유해온 신뢰의 결과입니다. 국가가 나를 사람으로 대한다는 신뢰. 그 신뢰가 깨지는 순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비켜줄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때 필요한 건 신호수예요. 권력이 명령해야 길이 열리는 구조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지 않으려면 지금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그녀의 눈물이 가리키고 있습니다.